10년이야. 10년 동안 이 집을 지킨 게 나라고. 당신이 쓰러졌을 때 병원 복도에서 밤을 샌 사람이 누구야? 아이들 밥 차리고 빨래 개고 당신 기저귀 갈면서 이 집 살림 붙잡은 사람이 나야. 근데 당신네 가족이 10년 동안 나한테 한 짓이 이거야? 거실에서 제 목소리가 터져 나왔을 때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고 시누이는 현관 쪽으로 한 발짝 물러서 있었습니다. 남편은 휠체어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어요. 그날의 이야기를 하려면 10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남편은 제가 만나본 사람들 중에 가장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말수가 적고 웃을 때도 소리 없이 입꼬리만 올리는 사람이었죠. 처음 만났을 때 저는 그게 좀 답답했어요. 뭘 물어봐도 짧게 대답하고 감정 표현도 서툴고 근데 이상하게 그 사람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했습니다. 시끄럽지 않아서요. 연애할 때 남편이 처음으로 길게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제가 우산을 안 가져와서 카페에서 발이 묶여 있었거든요. 남편이 뒤늦게 도착해서 젖은 머리를 손으로 쓱 넘기면서 이러더라고요. 나 원래 비 오는 날밖에 안 나가는 사람인데. 근데 당신이 비 맞고 있을 것 같아서 처음으로 비 오는 날 집을 나왔다. 그러면서 저한테 우산을 씌워주는데 본인은 또 비를 맞고 있는 거예요. 우산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저는 그때 웃으면서 남편 쪽으로 한 걸음 다가가서 같이 우산 밑으로 들어갔어요. 남편이 어색하게 웃더라고요. 그 웃음이 너무 좋았습니다. 결혼은 빨랐어요. 만난 지 1년 만에 했습니다. 결혼식 날 시어머니가 제 손을 꽉 잡으시더라고요. 눈이 빨개져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원래 사람들 앞에서 말도 잘 못하는 애인데 너를 만나고 나서 웃는 횟수가 늘었더라. 고맙다. 시누이도 저한테 팔짱을 끼면서 이러더군요. 언니, 오빠 잘 부탁해요. 오빠가 겉으로는 무뚝뚝해도 속은 엄청 여린 사람이거든요. 시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남편이 고등학생 때 갑작스럽게 쓰러지셔서 시어머니가 혼자서 남매를 키우셨답니다. 새벽에 식당 나가서 설거지하고 점심때 공장 가서 일하고 저녁에 편의점에서 또 일하면서 돈을 벌었다고. 그렇게 해서 두 남매를 대학까지 보내셨어요. 시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도 절대 불평을 안 하셨어요. 그때가 힘들었지만 애들이 잘 자라줬으니 그걸로 된 거다 하시면서 웃으셨어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가 정말 존경스러웠습니다. 신혼 초에 제가 미역국을 끓이다가 냄비를 태운 적이 있었어요. 부엌이 연기로 가득 찼는데 남편이 달려와서 창문을 다 열어주면서 이러더라고요. 괜찮아. 나도 자취할 때 라면도 태워봤어. 라면을 어떻게 태워? 물을 안 넣고 끓였어. 둘이 연기나는 부엌에서 웃었어요. 그런 사소한 게 행복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다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명절마다 며느리가 무슨 부엌이야 나가서 쉬어 하시면서 본인이 다 하셨어요. 설거지를 하려고 하면 행주를 뺏으셨어요. 손님이 무슨 설거지야. 나가서 애들이랑 놀아 하시면서요. 명절에 가족이 다 모이면 시누이가 제 앞에 먼저 숟가락을 놓아주면서 이러더라고요. 언니 먼저 드세요. 우리 집에선 며느리가 왕이에요. 시어머니도 맞장구를 치셨어요. 그래, 우리 며느리가 1년 내내 고생하는데 명절이라도 대접을 받아야지. 한 번은 제 생일이었는데 시어머니가 새벽부터 미역국을 끓여서 가져오셨어요. 저희 집까지 버스를 2번 타고 오셔서 우리 며느리 생일 축하한다.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맙다 하시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흰 머리를 쓸어 넘기시며 웃으시는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시누이는 저보다 5살 아래였는데 진짜 친동생처럼 저를 따랐어요. 쇼핑도 같이 가고 카페도 같이 가고 저는 이 시댁이 정말 좋았어요. 친구들이 시댁 이야기를 하면서 한숨 쉴 때 저만 우리 시댁은 좋아하면 친구들이 부러워했거든요. 결혼하고 2년 만에 아들을 낳았어요. 남편이 아이를 처음 안아보는데 그 무뚝뚝한 사람이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좋은 걸 가져도 되나 싶어서. 시어머니는 손주를 보시자마자 이불 보따리를 싸들고 저희 집에 오셨어요. 산후조리부터 아이 목욕까지 다 도와주셨고 밤중에 아이가 울면 저보다 먼저 일어나시면서 산모가 잠을 못 자면 저지 안 돌아. 너는 자하셨어요. 3년 뒤에 딸이 태어났어요. 딸이 돌잡이를 할 때 남편이 몰래 딸 앞에 청진기를 놓았어요. 의사들하고. 저는 옆에 마이크를 놓았고요. 근데 딸이 아무것도 안 잡고 아빠 손가락만 꽉 쥐었어요. 남편이 또 울더라고요. 겉으로는 무뚝뚝한 척하면서 이 사람은 참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아들이 유치원에 입학하던 날 남편이 회사에 지각하면서까지 유치원 앞에서 아들을 배웅했어요. 아들이 교실에 들어가는 걸 유리창 너머로 지켜보면서 이러더라고요. 저렇게 작은 애를 혼자 보내는 게 맞나? 내가 같이 들어가면 안 되나? 당신이 유치원에서 뭘 하게? 빨리 회사 가. 결국 남편은 30분을 더 서 있다가 아들이 다른 아이들이랑 웃으면서 노는 걸 확인하고서야 발길을 돌렸어요. 그날 회사에 1시간 반 지각했답니다. 신우이는 결혼을 안 하고 주말마다 와서 아이들이랑 놀아줬어요. 조카들한테 오시며 장난감이며 아낌없이 사줬고 아이들은 고모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괜찮아요, 언니. 나는 결혼 안 해도 되니까. 이 애들이 내 전부예요. 그때는 그 말이 그냥 예쁜 소리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무게가 실려 있었는지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사고는 정말 갑자기 찾아왔어요. 큰애가 초등학교 3학년, 둘째가 유치원에 다닐 때였습니다. 남편이 야근을 하고 새벽에 퇴근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진 화물차와 정면으로 충돌했어요. 새벽 3시에 전화가 왔는데 병원이었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지금 바로 오셔야 합니다. 택시를 잡아타면서 손이 너무 떨려서 안전벨트도 못 맸어요. 병원에 도착하니까 수술실 앞에 빨간 불이 켜져 있었고 복도에 남편의 피가 묻은 신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7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달려오셔서 저를 보자마자 주저앉으셨어요.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된 거냐? 신우이도 왔어요.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의사가 나왔을 때 표정을 보는 순간 직감했어요. 생명은 건졌습니다. 하지만 척추 손상이 심합니다. 하반신 마비가 올 가능성이 높고 재활을 하더라도 이전처럼 걸을 수 있을지는. 의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바닥에 쓰러지셨어요. 남편이 회복실에서 눈을 떴을 때 처음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애들은? 본인이 죽다 살아났는데 첫마디가 아이들이냐고요. 당신은? 당신 얼굴이 왜 그래? 밥은 먹었어? 죽다 살아난 사람이 저한테 밥을 먹었냐고 물어요. 저는 그때 결심했어요. 이 사람이 다시 걸을 수 있게 내가 무슨 짓이든 하겠다고. 병원에서 한 달을 보냈어요. 병실에서 남편이 처음 아이들을 만난 날 딸이 아빠 다리에 깁스가 되어 있는 걸 보고 아빠, 다리 아파? 하면서 손가락으로 깁스를 콕콕 찔렀어요. 남편이 웃으면서 딸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괜찮아. 아빠 금방 나아.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아이들 앞에서는 웃어야 했어요. 퇴원하는 날 처음으로 휠체어에 남편을 태워서 병원 밖으로 나갔어요. 햇빛이 남편 얼굴에 비치는데 남편이 눈을 감고 한참 동안 가만히 있더라고요. 밖에 나온 게 얼마만이야. 바람이 좋다. 그 말이 너무 슬프면서도 살아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살아있으니까 바람을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집에 돌아왔는데 현관문 앞에 문턱이 있었어요. 휠체어로는 넘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아무 말 없이 문턱만 쳐다보더라고요. 이제 나는 문턱 하나도 혼자 못 넘는 사람이야. 문턱은 내가 넘겨줄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그 다음 주에 인테리어 업자를 불러 집 앞문턱을 다 없애버렸어요. 화장실 문도 넓히고 세면대 높이도 낮추고
남편이 그걸 보고 또 울었어요. 간병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남편을 세수시키고 옷 갈아입히고 아침밥 차리고 아이들 등교시키고 재활병원 가고 오후에 장 보고 저녁 준비하고 남편 취침 준비까지 새벽 2시와 4시에 남편 체위를 바꿔줘야 했어요. 욕창이 생기면 안 되니까요. 하루에 4시간도 못 잤어요. 6개월쯤 지나니까 몸무게가 10kg가 빠졌고 거울을 보면 제가 누군지 모를 정도로 얼굴이 상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을 침대로 옮기다가 허리를 삐끗해서 같이 바닥에 나뒹굴었어요. 둘 다 일어나지 못하고 바닥에 누워서 한참을 웃었어요. 웃음이 끝나니까 둘 다 울더라고요. 웃다가 울고 울다가 웃고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사고 후 첫 번째 해가 가장 힘들었어요. 남편이 자기 몸을 주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밤마다 악몽을 꾸었거든요. 새벽에 비명을 지르면서 깨는데 제가 남편을 안고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등을 토닥여줘야 했어요. 아이들이 놀라서 방에서 나올까봐 제가 먼저 아이들 방문을 닫고 오곤 했습니다. 아이들도 적응해야 했어요. 큰아들은 아빠 휠체어를 밀어주는 게 습관이 됐고 딸은 아빠한테 물을 가져다 주는 게 일과가 됐어요. 동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다닐 때 우리 아이들은 아빠 재활병원에 같이 와서 대기실에 앉아 숙제를 했거든요. 딸이 한 번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엄마, 나 커서 의사 될 거예요. 아빠 다리 고쳐줄 거예요. 그 말에 울 뻔했는데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그래, 우리 딸이 아빠 다리 고쳐주는 거야. 딸이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하루를 버틸 힘이 됐습니다. 두 번째 해가 되니까 남편이 좀 안정이 되었어요. 대신 저한테 미안한 마음이 너무 커진 건지 말수가 더 줄었어요. 하루 종일 한마디도 안 하는 날도 있었어요. 밥을 차려다 주면 고마워 한마디, 약을 가져다 주면 고마워 한마디. 그 고마워가 점점 무거워지더라고요. 아들이 학교에서 상을 받아왔는데 저는 시상식에 못 갔어요. 나중에 상장 뒷면에 연필로 이렇게 써 있었어요. 엄마한테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걸 보고 부엌에서 행주로 입을 막고 울었어요. 소리 안 나게. 아이들한테 들리면 안 되니까. 딸은 유치원에서 가족 그림 그리기를 했는데 아빠가 휠체어에 앉아 있고 엄마는 옆에서 울고 있는 그림을 그렸대요. 유치원 선생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아이가 정서적으로 안정이 필요한 것 같다고. 남편을 살리려고 하는 건데 그 과정에서 아이들을 놓치고 있었어요. 남편이 어느 날 밤 말했어요. 나 때문에 당신 인생이 이렇게 된 거잖아. 미안해. 내가 언제 묶여 있다고 했어? 여기 있는 건 내가 원해서야. 남편이 고개를 돌려 벽을 보더라고요.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말없이 우는 게 이 사람 버릇이었습니다. 한 번은 남편이 이불에 실수를 한 적이 있었어요. 하반신 마비니까 그런 일이 가끔 생겨요. 남편이 창피해하면서 고개를 돌려 벽만 보더라고요. 여보, 괜찮아. 이런 거 별거 아니야. 성인 남자가 이불에 실수를 하잖아. 당신이 이런 걸 왜 치워야 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남편 얼굴을 양손으로 잡고 억지로 돌렸어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나 진짜 쓸모없는 인간이다.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당신이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저는 그날 이불을 세탁기에 돌리면서 세탁기 앞에 쭈그려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남편 앞에서는 절대 안 울었거든요. 남편이 더 미안해할까봐. 재활치료실에서 남편이 평행봉을 잡고 서보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치료사가 양쪽에서 잡아주고 남편이 팔 힘으로 몸을 일으켰는데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니까 2초도 못 버티고 주저앉았어요. 남편이 바닥에 앉아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제가 다시 걸을 수 있을까요? 치료사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날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창밖만 보고 있었어요. 저는 운전을 하면서 남편 손을 잡았어요. 남편이 제 손을 꽉 잡더라고요. 아무 말도 안 했지만
손의 힘에 다 담겨 있었어요. 딸은 매일 자기 전에 아빠한테 가서 다리를 쓸어주곤 했어요. 아빠, 내가 마사지 해줄게 하면서 조그만 손으로 남편 종아리를 꾹꾹 눌러주는 거예요. 남편은 감각이 없으니까 느끼지도 못하는데 딸은 매일 했어요. 하루도 안 빠지고 그 모습을 보면서 시어머니가 눈물을 닦으시는 걸 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손녀가 기특해서 흘리시는 눈물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눈물에는 다른 의미도 섞여 있었던 거예요. 시어머니가 그때부터 저희 집에 들어오셨어요. 내가 도와줄게. 혼자 하면 내가 쓰러진다면서요. 밥을 해주시고 빨래며 청소를 다 해주셨어요. 시누이도 주말마다 와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줬습니다. 아이들이 아빠 아프니까 큰 소리도 못 내고 뛰어다니지도 못하거든요. 시누이가 놀이공원이며 영화관이며 데려가면서 아이들 스트레스를 풀어줬어요. 아들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 적이 있었어요. 아빠가 휠체어를 탄다고 놀렸나 봐요. 아들이 울면서 집에 왔는데 시누이가 아들을 안아주면서 말하더라고요. 내 아빠는 사고를 당해서 다리가 아픈 거야.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야. 다리가 아파도 매일 웃으면서 가족을 사랑하는 내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멋진 아빠야. 그날 이후 아들은 학교에서 다시는 안 울었대요. 내 아빠는 멋있는 사람이야 하고 당당하게 말했다고요. 그때 시누이가 정말 고마웠어요. 그렇게 1년, 2년, 3년이 흘렀어요. 간병이 일상이 되고 피곤한 게 일상이 됐어요. 그래야 버틸 수 있으니까. 특별하다고 생각하면 못 버텨요. 그냥 이게 내 삶이라고 생각해야 해요. 그런데 3년이 지나면서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통장 잔액이 제 계산보다 빨리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씩 모르는 출금 내역이 있었어요. 50만 원, 100만 원, 어떤 달은 200만 원이 빠져 있었습니다. 남편한테 물어보면 어머니가 생활비 좀 가져가셨을 거야 하더라고요. 한 달에 200만 원이요? 생활비로? 마음에 걸렸지만 그냥 넘어갔어요. 시어머니한테 직접 물어보기도 못했고 남편이 괜찮다고 하니까. 그런데 시어머니가 밤마다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슬그머니 방에 들어가시더니 문을 닫고 전화를 하세요. 어느 날 밤 화장실 가려고 복도를 지나는데 목소리가 새어 나오더라고요. 안 돼. 지금은 안 돼. 조금만 더 기다려. 그 돈은 내가 어떻게든 마련할게. 제발 조금만 더. 시어머니가 누구한테 돈을 마련해 주겠다는 건지. 불안했지만 개인적인 일이니 함부로 물어볼 수 없었어요. 그리고 시누이가 평일에도 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재활병원에 간 사이에 시누이가 와서 남편 곁을 지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언니, 나 오늘 회사 반찬했어. 오빠 약 시간에 맞춰서 줘야 하잖아. 내가 있을 테니까 언니는 좀 쉬다 와. 고마웠어요. 진짜 고마웠어요. 시누이한테 남편 약 시간표를 알려주고 저는 오랜만에 밖에 나가서 커피도 한 잔 마시고 왔어요. 근데 집에 돌아왔더니 남편이 좀 힘들어하는 거예요. 보통 재활 운동하고 오면 좀 활기가 있는데 시누이가 봐준 날에는 유난히 축 처져 있었어요. 한 번은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재활치료사가 근력이 오히려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의사에게 물어봤더니 약이 과량 투여되면 오히려 근력이 감소할 수 있다면서 혹시 다른 분이 투약하시는 경우는 없느냐고 물었어요. 의심이 싹 텄습니다. 약통에 표시를 해두고 시누이가 다녀간 뒤 확인했어요. 약의 숫자는 같았지만 원래 약에 있던 제조사 로고가 없었습니다. 바꿔치기를 한 겁니다. 시누이가 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약이 바뀌어 있었어요. 매번이었습니다. 시누이가 남편 방에서 전화하는 걸 들었어요. 오늘도 가져왔어. 오빠한테는 다른 약 줬으니까. 엄마한테는 이미 얘기했어. 시어머니도 알고 있었어요. 전화로 가져다 줬다. 며느리는 모르고 있어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3년간의 통장 내역을 정리하니 패턴이 보였어요. 시어머니가 외출하신 날짜와 큰 금액 출금 날짜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3년간 빠져나간 돈.
4,800만 원. 분노라는 게 이렇게 차가운 건 줄 몰랐어요. 뜨겁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몸이 서서히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원래 약은 빼서 어디에 쓰는 건지 알아야 했어요. 신우이를 미행했습니다. 신우이가 퇴근 후 제가 처음 보는 동네의 빌라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어요. 30분을 기다렸더니 다시 나왔는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4~5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어요. 신우이가 아이를 안아 올려 볼에 뽀뽀를 하고 소아과에 데려갔어요. 돌아올 때 신우이가 이렇게 말하는 게 들렸습니다. 엄마가 다음에 또 올게. 약 잘 먹어야 해. 네, 엄마. 신우이한테 아이가 있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신우이, 남편, 아이들을 거실에 모았어요. 테이블 위에 증거를 펼쳤습니다. 약 사진, 3년간의 출금 내역, 현금 봉투 사진. 남편 약을 3년 동안 바꿔치기 했지? 재활이 안 되는 게 당연했어. 약이 3분의 1 용량밖에 안 되는 걸 먹고 있었으니까. 신우이가 입술을 떨며 아무 말도 못했어요. 3년 동안 4,800만 원이 빠져나갔어. 어머니가 외출하신 날짜랑 정확히 일치하고, 그리고 신우이한테 아이가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아들이 울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할머니, 나는 할머니를 세상에서 제일 좋은 할머니라고 생각했어요. 친구들한테 자랑도 했어요. 근데 할머니가 뒤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아들이 고모한테도 말했어요. 고모가 나 어릴 때 매일 놀아줬잖아요. 고모가 진짜 좋았어요. 근데 고모가 그 시간에 아빠 약을 바꿔치기 하고 있었다고요? 딸이 아빠 다리를 안으며 물었어요. 아빠, 내가 매일 다리 마사지 해줬잖아요. 그게 소용없었던 거예요? 약이 가짜여서? 그 말에 신우이가 바닥에 이마를 대고 통곡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제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며느리야, 내가 다 잘못한 거다.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그 아이, 신우이 아이, 그 아이가 죽어가고 있다. 신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5년 전 출장에서 만난 남자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는데 그 남자는 유부남이었고 연락이 두절됐다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혼자 아이를 낳았어요.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언니는 이미 오빠 간병하느라 죽을 것 같은데. 거기에 내 문제까지 얹으면 언니가 무너질 것 같았어. 그래서 남편 약을 빼돌린 거야? 그게 내 해결 방법이었어? 아이가 3살 때 소아 루푸스 진단을 받았다고 했어요. 면역 억제제가 한 달에 200만 원이 넘었고 남편이 먹는 약 중 비슷한 계열의 약이 있어서 그걸 빼서 아이한테 줬다고. 오빠는 약 용량이 줄어도 생명에 지장이 없었지만 그 아이는 약을 안 먹으면 죽을 수도 있었어.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신우이 월급으로는 약값도 못 냈어. 그래서 내가 이 집 살림에서 조금씩 가져간 거야. 어머니, 왜 숨기셨어요? 내가 무너지면 이 집이 통째로 무너져. 그래서 못 말한 거다. 이유가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있는 거야.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봉투에서 진단서를 꺼내셨어요. 담가남 3기. 나도 얼마 안 남았다. 수술을 해도 1년 안 하면 6개월이라고 했다. 신우이가 그 말을 듣더니 바닥에 주저앉으면서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냈어요.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가 울고 있는 신우이를 한번 보시더니 다시 저를 보셨어요. 며느리야, 내가 죽으면 신우이 혼자서 그 아이를 키울 수가 없다. 신우이도 아이 키우면서 본인 건강을 다 갉아먹었거든. 신우이를 보니까 확실히 예전보다 많이 말랐어요. 제가 남편 간병에 집중하느라 신우이의 변화를 못 보고 있었던 거예요. 신우이 아이를, 그 아이를 내가 걷어줄 수 있겠니? 며칠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나한테 10년 동안 거짓말을 한 사람들. 남편 약을 빼돌리고 5천만 원 가까운 돈을 몰래 가져가고 그 사람들의 아이를 내가 왜 맡아야 하는데? 근데 밤에 잠이 안 와서 뒤척이다가
문득 그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신우이가 소아과 앞에서 아이를 안고 있던 장면. 아이가 까르르 웃으면서 신우이 목을 감싸 안던 모습. 그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잖아. 아들이 방문을 두드렸어요. 엄마가 무너지면 우리 가족은 끝이야. 제발 우리한테까지 등 돌리지는 마. 중학생이 된 아들이 제 방문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안았어요. 아들이 제 어깨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딸도 왔어요. 잠옷 차림으로 눈을 비비면서 와서는 저를 껴안았어요. 엄마, 나 엄마 없으면 어떡해. 이 아이들 때문에라도 무너지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3일째 되는 날 밤 방에서 나왔어요. 남편이 거실에서 잠도 안 자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말 안 했어? 10년이야. 어머니가 너만은 지켜야 한다고 내가 무너지면 이 가족이 끝이라고 하셨어. 기둥이면 뭐해? 기둥한테 거짓말하면서 뒤에서 다 빼먹었으면서 한참을 울다가 남편이 말했어요. 신우이가 주말마다 조카들 봐준 거 기억하지? 그 시간에 자기 아이한테 갈 수도 있었는데 한 번도 안 빠졌어. 형수한테 미안해서 그런다고. 형수가 간병하느라 아이들한테 신경 못 쓰는데 자기라도 조카들을 챙겨줘야 한다고. 신우이가 이 애들이 내 전부예요 하던 말이 떠올랐어요. 그건 조카들한테 하는 예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아이를 숨기고 조카들을 자기 아이처럼 돌보면서 그게 속죄라고 생각한 거예요. 잘못한 건 맞아요. 근데 그 잘못 뒤에 있는 게 탐욕이 아니라 또 다른 절박함이었다는 게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신우이를 만났습니다. 둘이서만 카페에 마주 앉았는데 신우이가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커피잔을 잡는 손이 떨려서 커피가 출렁거렸어요. 예전의 신우이가 아니었어요. 제가 기억하는 신우이는 밝고 활발하고 어디서든 웃음소리가 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제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은 온몸의 에너지가 다 빠져나간 것 같았어요. 신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혼자서 아이를 낳았고 산후에 극심한 우울감이 왔고 아이가 울 때마다 세상이 까맣게 보였다고. 정말 위험한 순간도 있었다고. 아이 아빠는 유부남이었어요. 독신이라고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임신 사실을 알렸더니 처음에는 지우라고 했어요. 돈을 줄 테니 조용히 처리하라고. 제가 지울 수 없다고 했더니 번호를 바꿔버렸어요. 혼자서 어떻게 키운 거야? 신우이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면서 한참을 말없이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손이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아이를 낳고 3개월째였을 때 새벽에 아이가 울어서 깼는데 몸이 안 움직여지더라고요. 어느 날은 진짜 못 버티겠더라고요. 혼자서 아이 울음소리를 듣고 있는데 세상이 까맣게 보이면서 다 포기하고 싶었어요. 저는 신우이의 손을 잡았어요.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근데 아이가 갑자기 까르르 웃더라고요. 그 웃음소리를 듣는 순간 정신이 돌아왔어요. 낮에는 도우미한테 맡기고 회사 다니고 퇴근하면 병원 가고 주말에는 언니네 아이들 봐줬어요. 잠은 거의 못 잤어요. 저는 처음으로 이 사람이 보였어요. 이 사람도 잠을 못 자고 있었구나. 나만 잠을 못 자는 줄 알았는데 이 사람도 매일 밤 눈을 못 감고 있었구나. 신우이가 테이블에 이마를 대고 울기 시작했어요. 나한테 화내도 돼. 욕해도 돼. 근데 제발 그 아이한테는. 그 아이는 아무 잘못도 없으니까.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10년 전 신우이가 결혼식장에서 제 팔짱을 끼며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언니, 오빠 잘 부탁해요. 그때 그 사람이랑 지금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는 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다는 게, 아니, 변한 게 아니라 원래 이 모습이었는데 숨기고 있었다는 게 너무 슬펐습니다. 아이 이름이 뭔데? 별이요. 아이가 태어난 날 병원 창문으로 별이 보였어요. 혼자서 나왔는데 아이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창밖에 별이 하나 있더라고요. 열흘이 지나고 결정을 내리기 전에 별이를 만나러 갔어요. 혼자서 빌라 거실 바닥에서 아이가 블록을 쌓고 있었어요.
누구세요? 고모 친구야. 고모 친구? 그럼 고모 얼굴 알아요? 고모가 진짜 예쁘지 않아요? 같이 블록을 쌓았어요. 30분 정도. 높이 쌓다가 무너지면 까르르 웃고 다시 쌓고 또 무너지면 또 웃고 그러다가 아이가 말했어요. 아줌마, 나 내일 병원 가야 돼요. 주사 맞아야 돼요. 근데 나 주사 안 무서워요. 진짜 안 무서워요.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한 거예요. 안 무섭다고 하면서 눈물이 나오고 있었어요. 가족을 다시 모았습니다. 그 아이를 제가 맡을게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첫째, 다시는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는 기둥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기둥은 거짓말을 해도 서 있지만 사람은 거짓말을 하면 무너져요. 둘째, 남편 약은 오늘부터 원래대로 해요. 남편 건강을 깎아먹으면서 다른 아이를 살리는 건 아니에요. 셋째, 남편을 쳐다봤어요. 당신은 나한테 빚진 거야. 10년치, 평생 갚아. 남편이 울먹이면서 말했어요. 나 다시 걸을 수 있게 되면 제일 먼저 부엌에 갈 거야. 당신한테 밥을 해줄 거야. 당신이 요리를 할 줄 알아? 못하지. 근데 배울 거야. 웃으면서 울었어요. 우리 부부는 항상 이랬어요. 웃다 울다, 울다 웃다. 남편이 제 손을 잡고 한참 동안 놓지 않았어요. 여보, 응, 내가 당신한테 해준 게 뭐가 있지? 뭔 소리야? 진짜로. 10년 동안 당신이 나한테 해준 건 셀 수도 없는데 내가 당신한테 해준 건 뭐야? 사고 나기 전에도 무뚝뚝하기만 했지 사랑한다는 말도 제대로 못했잖아. 그런 거 안 해도 됐어. 나는 당신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 그런 말 하지 마. 그러면 내가 더 미안해지니까. 아들이 한숨을 쉬면서 이러더라고요. 또 울어요? 이 집은 매일 눈물바다야. 딸이 종이 상자를 가져오면서 이러더라고요. 여기 티슈. 한 박스 가져왔어요. 부족하면 더 가져올게요. 시어머니는 8개월 뒤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병원에서 밤을 새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새벽에 갑자기 눈을 뜨시더니 저를 보셨어요. 며느리야, 자고 있었니? 아니요. 안 자고 있었어요. 거짓말. 코 골고 있었잖아. 아프면서도 웃으시는 거예요. 너 행복하니? 행복한 날도 있고 아닌 날도 있어요. 그래. 그게 인생이다. 매일 행복하면 그건 인생이 아니라 꿈이야. 시어머니가 제 손등을 한참 쓰다듬으셨어요. 며느리야. 너 같은 사람이 내 아들한테 와줘서 내 인생에서 가장 감사한 일이야. 그리고 별이를 부탁한다. 그게 시어머니가 제게 한 마지막 말이었어요. 장례식장에서 시누이가 영정사진 앞에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앉아 있었어요. 별이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시누이의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엄마, 울지 마. 할머니가 하늘에서 보고 있을 거야. 엄마 울면 할머니가 슬퍼해. 그 모습을 보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우리 딸이 제 옆으로 와서 제 손을 잡았어요. 아들은 반대편에서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남편은 휠체어에서 제 손을 찾아 꽉 잡았어요. 그 순간 이 사람들이 내 가족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완벽하지 않고 상처투성이지만 그래도 내 가족. 별이는 저희 집에 와서 살게 됐습니다. 시누이가 시어머니를 보내고 완전히 무너졌어요.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회사에도 못 나갔어요. 제가 시누이 집에 가서 억지로 일으켜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극심한 우울증이었어요. 딸한테 미리 말해뒀어요. 오늘부터 별이라는 아이가 우리 집에서 같이 살 거야. 고모의 딸이야. 딸이 잠깐 생각하더니 이러더라고요. 5살이면 나보다 많이 어리네. 그럼 내가 언니잖아. 환하게 웃으면서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인형을 한쪽으로 옮기면서 여기 별이 자리 만들어줘야지 하는 거예요. 아들은 좀 달랐어요. 엄마, 솔직히 아직도 할머니랑 고모한테 화나. 근데 그 아이한테 잘못은 없으니까. 내가 참을게.
그러고 자기 방에 들어갔다가 다시 문을 열었어요. 엄마, 엄마 대단한 거 알지? 그 한마디 듣고 또 울 뻔했어요. 별이가 처음 우리 집에 온 날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데 손이 너무 작더라고요. 집안을 두리번거리면서 겁먹은 토끼 같은 눈으로 이것저것 쳐다보는데 가슴이 먹먹했어요. 처음에는 낯을 가렸어요. 밤에 혼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어요. 엄마 보고 싶어요. 고모는 얼마 있으면 올 거야. 그때까지 같이 지내자. 별이가 첫날 밤에 잠을 안 자려고 하더라고요. 자면 나쁜 꿈을 꾼다면서 무슨 꿈이냐고 물어보니 병원에서 주사 맞는 꿈이래요. 꿈에서도 주사를 맞는다니. 이 아이한테 병원은 공포 그 자체였던 거예요. 저는 별이 옆에 누워서 등을 토닥여줬어요. 예전에 우리 딸이 어릴 때 그랬던 것처럼. 별이가 조금씩 눈이 감기더니 제 팔에 머리를 기대면서 잠들었어요. 잠든 별이의 얼굴을 보는데 신우이를 닮았더라고요. 특히 자는 얼굴이. 아줌마도 나 안 아프게 해줄 거예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쿡 찔렸어요. 이 아이가 세상에서 들어온 말이 고작 안 아프게 해줄 거냐는 거예요. 저는 별이의 새끼손가락에 제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아줌마가 최대한 안 아프게 해줄게. 약속? 별이는 서서히 마음을 열었어요. 아들이 별이한테 너도 우리 가족이니까 엄마라고 불러도 돼 하더라고요. 별이가 처음으로 저를 불렀어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엄마, 왜? 그냥 불러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옆에서 지켜보던 신우이가 조용히 울고 있었어요. 별이가 저를 엄마라고 부르는 걸 듣는 신우이의 마음이 어땠을지. 기쁘면서도 아팠을 거예요. 자기가 엄마인데 자기가 데려다줘야 하는 아이인데 다른 사람한테 맡겨야 하는 현실이. 신우이가 별이한테 다가가서 안아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별이야, 이모한테 잘하는 거야. 알았지? 별이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응, 고모하더라고요. 그리고 별이가 빵 웃었어요. 처음 보는 환한 웃음이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 관계가 뒤틀려 있지만 그 안에 사랑이 있다는 걸 느꼈어요. 모양이 이상해도 사랑의 형태는 다양한 거니까. 딸은 별이를 진짜 동생처럼 챙겼어요. 학교 갔다 오면 별이한테 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고 숙제도 같이 하고 자기 옷도 나눠 입혔어요. 엄마, 나 원래 동생 갖고 싶었거든요. 별이 데려와줘서 고마워요. 아들은 별이한테 오빠 노릇을 했어요. 별이가 유치원에서 다른 아이한테 놀림을 당했다고 울면 아들이 직접 유치원에 가서 따졌어요. 우리 별이한테 누가 그랬어요? 내가 오빠인데 다시는 안 그러게 할게. 남편은 휠체어에 앉아 별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줬어요. 별이의 병은 꾸준한 치료 덕에 안정기에 접어들었어요. 약값은 신우이와 제가 반반씩 부담했고 부족한 부분은 정부 지원금으로 메웠습니다. 더 이상 남편의 약을 빼돌릴 필요가 없어졌어요. 신우이는 6개월간의 치료를 마치고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별이를 보러 올 때마다 처음에는 제 눈을 못 마주치더라고요. 미안해서, 죄책감에. 근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신우이가 저한테 작은 선물을 가져오기 시작했어요. 핸드크림이라든지 영양제라든지. 시어머니가 빼돌린 돈도 신우이가 조금씩 갚기로 했어요. 남편이 이러더라고요. 받아. 그게 신우이한테 필요한 거야. 빚을 갚는다는 건 잘못을 인정한다는 뜻이니까. 그걸 빼앗으면 안 돼. 남편이 가끔 이렇게 현명한 말을 해요. 평소에는 한마디도 안 하다가 한 번은 신우이가 편지를 가져왔어요. 언니에게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한 거 알아요. 10년을 돌이킬 수 없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도 이것만은 알아줬으면 해요. 언니가 별이를 품어준 그날부터 나는 매일 밤 기도해요. 언니네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달라고. 신우이 올림. 편지를 읽고 한참 울었어요. 화가 풀린 건 아니에요. 아직도 가끔 새벽에 깨면 3년 동안 속았다는 생각이 올라와서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옆에서 별이가 새근새근 자고 있는 소리가 들리면
한숨을 내쉬고 다시 눈을 감게 돼요. 남편은 원래 약을 다시 먹기 시작한 지 1년 만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재활치료실에서 평행봉을 잡고 있는데 발가락이 움직인 거예요. 치료사가 움직였어요. 발가락이 움직였어요. 하고 소리치는데 남편이 멍하니 자기 발을 쳐다보더라고요. 3년 동안 안 된다고 했는데 그 기적의 시작이 결국 제대로 된 약이었다는 게 기쁘면서도 너무 분했어요. 3년이에요. 남편한테서 3년이라는 시간을 뺏은 거예요. 그 3년 동안 남편은 자기가 평생 걷지 못할 거라고 절망했고, 저는 매일 기도했고, 딸은 매일 밤 감각 없는 아빠 다리를 마사지해줬어요. 그 모든 게 바뀐 약 때문이었다는 거잖아요. 의사가 이 추세라면 보조기구를 이용한 보행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더라고요. 남편이 밤에 말했어요. 내가 다시 걸을 수 있게 되면 제일 먼저 당신한테 가서 안아줄 거야. 서서, 두 발로 서서,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그냥 걷기만 해도 돼. 아니야. 꼭 서서 안아줄 거야. 10년치. 아들은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했어요. 학교에서 가족 소개를 썼는데 이렇게 적었다고 해요. 우리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아빠가 다쳤을 때 10년 동안 혼자 가족을 지켰고 배신을 당했을 때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원수처럼 미울 수 있는 사람의 아이를 품었습니다. 그걸 보고 또 울었어요. 이 집안에서는 자꾸 울 일이 생깁니다. 딸은 여전히 의사가 꿈이에요. 아빠 다리 고쳐줄 거야에 별이도 고쳐줄 거야가 추가됐어요. 별이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합니다. 병원 검사 결과가 점점 좋아지고 있어서 약의 용량도 줄었어요. 교복 입고 거울 앞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이러더라고요. 엄마, 나 예뻐요? 나 학교 가는 거예요? 진짜로? 진짜야. 우리 별이 학교 간다. 친구 많이 사귈 거예요.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할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엄마 도와줄 수 있잖아요. 5살짜리가 엄마 도와줄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세상에서 배운 게 도움이에요. 아픈 몸으로 병원을 오가면서 도우미 아주머니 손에서 자라면서 이 아이가 배운 건 누군가 나를 도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어느 날 저녁 별이가 남편 무릎에 앉아 동화책을 듣다가 말했어요. 아빠, 별이가 다 나으면 아빠 휠체어 밀어줄 거예요. 별이가 힘세거든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그 장면을 봤어요. 남편이 별이 머리를 쓸어주는 손, 별이가 남편 무릎에 기대어 웃는 얼굴, 아이들이 거실에 앉아 같이 책을 보는 모습. 이게 내 가족이구나. 속이고 배신하고 울리고 분노하게 만들었지만 결국 이 사람들이 내 가족이구나. 완벽하지 않아요. 상처도 남아있고 아직 가끔은 화가 올라와요. 근데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자꾸 떠올라요. 자네가 우리 가족이어서 정말 다행이었어. 저도요, 어머니. 원망스럽지만 저도 이 가족이어서 다행이었어요. 세상에 완벽한 가족은 없더라고요. 비밀도 있고, 거짓말도 있고, 배신도 있어요. 근데 그 밑바닥에 사랑이 있으면 무너져도 다시 쌓을 수 있더라고요. 블록 쌓기처럼 무너지면 다시 쌓고 또 무너지면 또 쌓고 그때마다 까르르 웃으면서 별이가 저한테 그걸 가르쳐 줬어요.